경찰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트위터 계정 해경군 김 씨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지사는 SNS를 통해 수사가 아니라 정치라며 경찰을 비난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동북아 평화라는 이해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최측근인 앤드루 김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3박 4일간 방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미 협상이 답보 상태인 가운데 방한 목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송 비서관이 과거 민주당 지역위원장 시절 골프장에서 부적절한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운행 중에 오토바이와 실랑이를 벌이던 시내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돌진해 건너편 버스 정류장을 덮쳤습니다. 버스 운전자 등 10명이 다치고 차량 10대도 파손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토요일 9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해 대선 전후로 한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글입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 가시돋친 글들이 가득했는데 반면 이재명 후보에겐 우호적인 글만 올라왔습니다. 비슷한 일은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네티즌들은 트위터 계정 주인이 이재명 지사 부인인 김혜경 씨가 아니냐며 해경군 김 씨라는 별명을 붙이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결국 경쟁 상대였던 전해철 후보가 자신에게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트위터 계정 주인을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에 나선 지 7달 만에 해경군 김 씨가 김혜경 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먼저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 초부터 올라온 이른바 해경군 김 씨 트위터. 경찰은 미국 트위터 본사에 계정 주인 확인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7개월 동안 4만여 건의 글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김혜경 씨를 2차례 조사한 끝에 계정의 주인과 김 씨가 동일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모레 김혜경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군 김 씨 트위터 계정으로 올해 지방선거 때 전해철 당시 예비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또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도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하루 종일 집을 비운 채 언론과 접촉을 피했습니다. 혹시 지사님 계신가요? 혹시 잠깐이면 되는데. 하지만 SNS를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허접하다는 말까지 썼습니다. 이 지사는 해경군 김 씨의 이메일 계정은 비서실에서 만들어 공유한 것이라며 경찰이 그 계정 주인이 아내라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수사해왔다며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군 김 씨를 고발했던 이정열 변호사도 결정적 증거는 따로 있다고 밝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해경군 김 씨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라고 결론을 내린 근거는 무엇일까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찰과 이 지사 측의 입장을 김유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문제의 트위터 계정 주인과 김혜경 씨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했습니다. 트위터 주인은 자신을 분당에 거주하는 여성이며 아들이 군대에 가 있고 에스더에서 음악을 전공했다고 소개합니다. 휴대전화 뒷자리까지 김 씨의 인적 사항과 비슷합니다. 경찰은 또 안드로이드 폰에서 작성되던 트위터 글이 2016년 7월 중순부터는 아이폰으로 바뀐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김혜경 씨도 전화기를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교체했습니다. 경찰이 가장 의심스러워한 것은 해당 트위터와 김 씨의 카카오 스토리에 같은 사진이 비슷한 시기에 올려진 점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대학 입학 사진, 김혜경 씨가 자신의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불과 10분 뒤 이 사진은 문제의 트위터에도 게시됩니다. 다시 10분 뒤 이 지사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같은 사진을 남깁니다.
2013년 5월 18일 이 지사가 트위터에 올린 5.18 희생자 가족 사진. 이 사진은 다음날 낮 12시 47분에 해경군 김씨 트위터에 올려지고 15분 뒤 김혜경 씨의 카카오 스토리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김혜경 씨는 이 사진을 낮 12시 47분 캡처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해경군 김씨가 트위터에 사진을 올린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이런 경찰의 판단 근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트위터 계정주는 아내의 카카오 스토리를 볼 수 있는 수많은 사람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5.18 희생자 가족 사진 역시 동일일이라면 사진을 공유하면 되는데 굳이 왜 캡처를 했겠냐고 반박했습니다. 시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김혜경 여사님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동일한 시간대에 올라온 SNS 계정은 모두 같은 사람이라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 지사는 휴대전화 교체 시점에 대해서도 표적을 정한 꿰맞추기 수사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이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건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부터였습니다. 이후 지방선거 내내 해경군 김씨가 이 지사의 부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 지사는 부인해왔는데요. 당시 불거졌던 논란을 최영원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의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토론회. 예비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은 해경군 김씨의 트위터 계정 소유자가 누구인지 수사를 통해 밝혀보자고 얘기합니다. 이 계정이 우리 이 후보 측에 좀 가족분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이제 많은 또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 삼긴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거야말로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합니다. 제가 법률상 피해자가 아닌데 어떻게 고소를 합니까? 이 지사는 SNS를 통해 아내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계정이 없고 하지도 않는다면서 인신공격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의 거듭된 부인에도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고 경기지사 본선 무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해경군 김씨 있지 않습니까? 이 이메일과 전화번호는 부인께 맞죠? 저는 조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밝혀지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 지켜보시죠. 하지만 검증엔 한계가 있었고 결국 이 지사는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선거 막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앞으로 도지사가 되시면.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안 들리는데요.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야 3당들은 이 지사 부부의 사죄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좀 더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해당 의혹을 수사 의뢰했다 이후 고발을 취한 전해철 의원도 당황스럽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이 지사 지지자 수십 명은 경찰이 짜맞추기 편파 수사를 했다며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현재 한반도 평화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며 해결 시점이 무르익어간다는 인식을 같이 했는데요. 시 주석은 내년에 남북한을 모두 방문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개월 만에 다자 정상회의 자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양 정상은 그동안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상대국의 노력을 서로 평가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문제 해결의 시점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 통합 번영이라는 전략적 이익이 일치하는 만큼 한중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완성을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동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我们要不断深化两国的战略合作伙伴关系，共同为促进地区的持久和平繁荣做出积极贡献。 시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실도 공개하며 내년에 남북한을 모두 방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40분가량 계속된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 협정의 호혜적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하자 시 주석은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한 공동개최 지원을 화답하는 등 회담 내내 분위기는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최측근인 앤드루 김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우리나라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머물며 주요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라 이번 극비 방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에서 한반도 문제를 총괄하는 앤드루 킴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극비리에 방한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CIA 국장이던 시절부터 최측근인 인물로 지난 14일 방한에 활동하다 오늘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 소식통들은 김 센터장이 정부 당국자는 물론 북한 문제에 정통한 국회의원 등과 만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김 센터장이 극비리에 방한한 나흘간은 이종혁 아시아태평양 평화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측 인사들이 민간 국제회의 참석차 우리나라를 방문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김 센터장은 정보라인 고위 인사인 만큼 이종혁 부위원장과 만났을 개연성은 낮아 보입니다. 판문점 등지에서 북측 통일전선부 인사 등을 만났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현재 답보 상태인 만큼 다양한 채널의 물밑 접촉을 모색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국무부 쪽 인사가 아니라 CIA 고위 인사가 움직인 만큼 핵협상 실무보다는 교착 국면 돌파를 위한 사전 정치 작업을 모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앤드루 김은 그런 어떤 고위급 회담의 어떤 담판 앞두고 사전에 조율하는 그래서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 말 뉴욕에서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미 간 실무 접촉이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검찰이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오늘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 비서관이 과거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지낼 당시 골프장 이사 등을 맡아 2억여 원의 급여를 받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비공개 소환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송 비서관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에서 웨딩 사업부 이사 등을 맡았습니다. 이 기간 급여로 2억 8천만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송 비서관은 경남 양산에서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지냈고 총선에 2차례 출마하는 등 정치 활동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송 비서관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 기간에 정치 활동에만 전념했는지 아니면 시그너스 업무도 충실히 수행했는지를 따져왔습니다. 당시 급여가 적법한지 여부를 가를 핵심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송 비서관의 급여 문제는 당초 드루킹 특검 수사 중 포착됐지만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9월에 시그너스 골프장을 압수수색했고 선관위 등을 통해 송 비서관의 정치 활동을 조사했습니다. 송 비서관 측은 소환 조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KBS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시내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버스 정류장을 덮쳤습니다. 주말 아침이어서 정류장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선 차량 8대가 잇따라 부딪혀 41명이 다쳤습니다. 이세준 기자입니다. 버스 정류장을 밀고 들어온 시내버스. 저 차도 봤어? 엄마나 기가 막히다. 정류장은 형태를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부서졌고 앞에 있던 차량 10대도 버스에 부딪히며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버스 정류장을 덮친 겁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등 10명이 다쳤습니다. 대형 사고죠. 많이 부딪혔어요. 밀면서 공간이 약간 뜬 데로 나와서 여기 승강장에 있는 쪽을 밀고 나갔죠. 경찰은 버스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버스 앞에 두고 자리를 뜨자 버스 운전기사 오토바이를 그대로 밀고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그냥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시계는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차량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충남 천안시 안서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승용차와 관광버스 등 차량 8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4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승용차와 승합차가 부딪힌 뒤 뒤따르던 차량들과 연이어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교통사고 중에서도 승용차가 화물차와 부딪혔을 때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높습니다. 차체가 높은 화물차 밑으로 승용차가 처박히는 이른바 언더라이드 현상 때문인데요. 그래서 화물차 뒷부분에는 안전판을 반드시 달아야 하는데 이게 엉터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물차 아래로 승용차 한 대가 빨려 들어갔습니다. 앞부분이 완전히 틀어박혔습니다. 승용차가 화물차 밑으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현상입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끝까지 죽었죠. 머리 충격으로 해서 사망한 걸로 어디가 나왔어요. 위에는 화물 있잖아요. 화물 칸 그거에. 승용차와 화물차가 추돌하는 실험 영상. 화물차의 안전판이 허술한 경우 안전판이 부러지고 승용차가 그대로 처박혀 운전석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안전판이 설치된 경우 승용차 범퍼와 엔진룸이 충격을 흡수해 운전석까지는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후보 안전판을 정해진 기준에 맞게끔 잘 설치를 하시고 또 부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위험성 때문에 3.5톤 이상 화물차엔 안전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화물차들을 살펴봤습니다. 고철을 주로 싣는 이 화물차의 안전판은 녹이 슬었습니다. 또 다른 화물차, 안전판이 안쪽으로 휘었습니다. 정부에서 특성상 도크가 여기가 안 닿고 여기가 닿는 부분이 있으나 지금 다쳐가지고 지금. 관련 규정에는 정기검사 때 후부 안전판의 손상이나 훼손 등을 점검해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동차 검사소에선 손상이나 훼손 정도를 측정할 방법이 없어 육안으로 볼 뿐입니다. 점검할 때 이 강도 시험 같은 건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심한 손상이냐 훼손까지를 검사관이 판단하기는 조금. 지난해 기준 화물차에 승용차가 추돌한 사고는 2천여 건, 모두 52명이 숨졌습니다. 승용차끼리 추돌한 사고의 치사율보다 12배나 높았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요즘 길거리에 낙엽이 많습니다. 낙엽을 밟으며 늦가을의 운치를 느끼기도 하지만 매일 수북이 쌓이기 때문에 치우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이수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책로 따라 수북이 바닥을 뒤덮은 알록달록한 낙엽들이 늦가을에 운치를 더합니다. 많은 사람이 천천히 걸으며 낙엽 밟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이 낙엽 자체가 이 향기로운 그 냄새도 나고 또 이 우리가 밟고 지나갈 적에 꼭 눈송이 밟고 지나가는 기분으로 이렇게 걷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오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환경미화원들에겐 달갑지 않은 존재입니다. 대전시에서 수거하는 낙엽만 매년 800톤가량. 매일 낙엽을 쓸어 모아 쓰레기 매립장에 보내지만 양이 워낙 많아 힘에 부칩니다. 11월 달부터는 이제 낙엽이 막 떨어지고 한창 바쁜 시기예요. 그리고 오전에는 자기 구역 청소하고 해야 되고 오후에는 자기 구역 낙엽 청소하기 때문에 엄청 바쁩니다. 이곳 보행로는 낙엽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낙엽이 방치될 경우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비가 오면 배수도 쉽지 않습니다. 한 자치단체는 고민 끝에 매년 100톤가량의 낙엽을 모아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도움을 주고 낙엽 매립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낙엽을 필요로 하시는 농가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거는 다시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인식을 해가지고 그 필요로 하는 농가에 전달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어서 매년 반복해서 쌓이는 낙엽 처리 방법을 두고 자치단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복입니다. 인사이드 북한, 오늘은 장마당 주변 살림집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생필품은 물론 전자제품과 같은 고가품들도 거래되는데 공식적으로는 사고 팔지 못하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은 장마당에선 수시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문에 장마당 주변 살림집들이 비밀 매장처럼 이용되고 있습니다. 김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산시장 옆 역전백화점 골목은 늘 북적입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택시와 화물차 등 차량이 특히 많습니다. 낡은 백화점 건물의 상점들은 양곡, 안경 등의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압록강 쪽으로는 살림집들이 골목을 따라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골목 아래쪽에 두터운 겨울옷 차림의 여자들, 손에 작은 종이를 들고 행인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집에 이런 게 있다 그 소리 놓고 상품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면 서서 이렇게. 그다음 사람들 그 종이를 보고 뭐 집에 이런 게 있는가 있다 하면 그럼 데리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밖에서 보면 보통 살림집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상품이 자루째 쌓여 있습니다. 당국의 허가 없이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살림집을 이용해 단속을 피하는 겁니다. 아까 그 본 장마당은 한 50%는 다 집안악입니다. 대문을 열어놓고 길집에서 그러니까 단속하면 대문만 뚝 닫으면 단속 안 하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상품이나 가전제품 등 값이 비싸거나 처벌 수준이 높은 상품을 사고 팔 때는 마치 첩보 영화처럼 은밀하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집에 들어가서 쭉 물건보다 이게 내 마음이 없다 하면은 이제 커튼이 이제 쫙 열고 여기서 이제 골라보라 하거든요. 사람들이 확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물건들이 잘 진열되거든요. 전기제품 수리공까지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장마당 인근 살림집이 집값이 비싸고 특히 골목 살림집은 인기가 높습니다. 이런 살림집 중 대부분은 돈 많은 돈주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게 탈북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북중 접경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미터, 킬로그램과 같이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쓰는 기본 단위는 7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 정의했던 개념에 문제가 발견됐고 세계의 과학자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 정의를 찾아왔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모두 새롭게 정의됐습니다. 그 내용을 차정인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 한 통신사의 내비게이션 개발실입니다.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위성 항법 장치, 즉 GPS에서 수신된 위치 정보를 보정하고 있습니다. 위치 정보는 위성을 통한 삼각 측량법을 이용하는데 초 단위까지 정확해야 실현 가능한 기술입니다. 위성과 나의 거리는 전파에 도달 시간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시간의 정의가 동일해야 저희가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주요 기술들은 정확한 단위를 기반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단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가 공통으로 쓰는 기본 단위는 7개, 현재까지 3개만 정리된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킬로그램입니다. 현재까지 1kg을 정의할 때 이 같은 합금의 질량을 측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변하지 않는 물리상수를 이용해 이 같은 키블저울을 통해 측정하게 됩니다. 국제 도량형 총회에서 4개 단위에 대한 정의가 새로 만들어진 건데 킬로그램의 정의도 130년 만에 바뀌게 됐습니다. 물의 3중점을 기준으로 측정했던 온도 단위 켈빈을 비롯해 암페어, 몰 등도 새롭게 정의됐습니다. 그러나 단위 재정의로 일상생활에서 변하는 건 없습니다. 일상생활엔 변화가 없도록 측정과학자들이 그동안 노력을 해왔고요. 하지만 앞으로 100년이 흘러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롭게 정의된 단위는 내년 5월 20일 세계 측정의 날부터 사용되며 우리 정부도 교과 과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전 세계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레 높아졌는데요. 미국에는 마을 전체가 실버타운으로 가꿔져 은퇴자들을 기다리는 곳도 있습니다. 노인들이 자치회를 만들어 직접 도시를 운영하며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요. 그 현장을 김철우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10여 명의 노인들이 진지하게 목공 작업을 하는 가운데 책장을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쳐 목재를 자르는 부부가 있습니다. 넉 달 동안 공들여 만든 목재 자동차가 이 남성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공작실 작업반장 짐 쿤맨 씨. 내년이면 90살이 되는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활동합니다. When you retire, you sit in the chair and watch the TV. Now you got something to do,
and it keeps you active. Oh yeah, this is great. 선시티 입주자들은 모두 노인 자치회에 참여해 시설 운영 방안을 세우고 도시 정책에도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 결과 주 정부로부터 교육세 감면 혜택을 받아냈고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태양열 발전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here really is no centralized government in Sun City. And that's the key. But there is no mayor, there is no city council. It's all spread out amongst the different members. 미국의 노인 복지 산업의 특징은 수요자층에 따라 다양한 시설이 공급된다는 점입니다. 선시티는 더 나아가 거주자들이 각종 시설 운영을 지원하며 은퇴자 마을을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선시티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파킨슨병 환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파킨슨병 환자 6명 중 1명꼴로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경험하는데요. 특히 진단 초기에 골절 위험이 높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짚어봅니다. 12년 동안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다른 고통보다도 골절상이 큰 두려움입니다. 넘어져 부러진 곳이 손목뼈, 갈비뼈 등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파킨슨병이 걸리고 난 뒤로부터는 넘어지는 게 좀 달라요. 통제가 안 되고 절망감이 딱 들어요. 그 순간에. 무서움이랄까 공포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파킨슨병은 도파민을 분비하는 뇌세포가 파괴되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몸을 정교하게 조종하는 도파민이 줄면서 손이 떨리거나 행동이 느려지고 몸이 굳어지는 증상이 특징입니다. 서울시 보라매병원 연구팀이 파킨슨병 환자 3만 5천여 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18%가 골절을 경험했습니다. 진단 후 6개월 이내의 골절 위험이 가장 컸습니다. 진단 초라 사회활동은 여전히 활발한데 운동 능력은 전보다 떨어져 잘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파킨슨 환자들은 일반 사람과 틀리게 보폭의 크기가 짧고 종총걸음을 걷기 때문에 높낮이가 틀린 도로나 길을 걸을 때 순간적으로 아래를 보지 못해서 발이 꼬여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건널목을 더디 건너다가 자동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려대면 그 순간 몸이 더 굳어 넘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난 생명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런 걸 모르고 이상한 눈초를 보고 지나가 버리죠. 그럴 때 너무나 자괴감이 크고 그럴 때 사고가 많이 나죠. 몸이 굳는 파킨슨병. 진단 초기에 골밀도 검사나 낙상 예방을 위한 노력은 물론 환자를 배려하는 사회의 관심도 절실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오늘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제79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 독립운동가 박열 의사의 일본인 아내 가네코 후미코 여사 등 128명에게 건국 훈장 등이 추서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단 한 분의 순국선열도 잊히지 않도록 끝까지 찾아 합당하게 모시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계 시민단체들은 오늘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의 반대로 이른바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 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별도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유공사는 이달 둘째 주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1리터에 1,575.2원으로 2주 전보다 114.9원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석유공사는 유류세 인하와 국제유가 하락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